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연을 들을 때 가장 화가 많이 나세요? 물론 수많은 사연들이 다채롭게 저를 열받게 했지만 전 그중에서도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선을 긋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의 출발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격려해주기는커녕 넌 이 이상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연을 듣기만 해도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뭐 저 사람 성격이 별로라서 아니면 나한테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싫어질 수 있는 건 저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하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 대학을 나와 성공한다는 것도 다 옛말이 돼버린 요즘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되려 학벌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더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살면서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면 사람을 고작 학력 같은 것으로 구분짓고 사는 걸까 하고요. 다행히 제가 제 인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는 주변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었나 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랬던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면?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들 세상에 진짜 많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을 정도로 바르고 올곧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뭐 지금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 등쳐 먹어본 적 한 번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한 노력을 제 것인 양 뺏어왔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의 노력과 고생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방송에서도 스타 셰프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운때도 잘 맞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오픈한 덕에 지금은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방송 출연도 몇 번이나 한 그런 꽤 이름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장사는 꾸준히 잘 되고 있네요. 지금 기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니까요. 적어도 올 한 해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나니까 저도 당연히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죠. 조금 쉽게 갈까? 나도 다른 식당들이 그러는 것처럼 체인점을 내고 조금은 이제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저에게 내밀어진 손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가 절대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구나 싶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매번 다잡곤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아니, 요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놔두고 부모님 두 분 다 나가서 일을 해야 겨우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 덕분에 저는 언제부터 혼자 집을 지키는 게 익숙해졌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란 후라이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얘기인가 싶어요. 저는 의자를 밟고 가스불을 켤 수 있을 나이부터 요리를 시작했거든요. 요리라고 해봤자 볶음밥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가 다였지만 그 나이에 불을 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쁜 부모님을 둔 덕분에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너는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요리라고 대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거였고, 제일 자신 있는 거였고, 제일 좋아하는 거였으니까요.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는 일을 하느라 녹초가 돼서 들어온 부모님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는 게 익숙해졌고, 제가 만든 요리를 드시고 그 지친 얼굴에 밝은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게 저희 낙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부터 요리를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앞으로도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요. 그렇게 용돈을 모아서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높은 학비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덕분에 3년 동안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가난한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 실컷 배웠던 순간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가 유일했던 것 같네요. 요리를 한다고 그러면 뭐 그거 몸 쓰는 건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는 전공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 각국의 유명한 해외 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저도 서양식을 전공했지만 서양식의 경우에는 본토에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전 당장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받아서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제가 해외 유학이라뇨. 가당치도 않죠. 학교에서 성적은 꽤나 좋았던 편이라서 선생님들도 다 아쉬워하셨어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무리를 해서 유학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때 선생님들께도 참 감사하네요. 제가 유학을 가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뭐가 있는지 서로 나서서 찾아봐 주셨거든요. 그런데 유학은 또 다른 얘기죠. 아무리 학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당장 유학을 갈 때 타고 갈 비행기 값은요. 또 노숙을 할 건 아니잖아요. 가서 기숙사비는요. 안 먹고 안 살 거 아니잖아요. 식비며 생활비는요. 이것저것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건 정말 지금 내 기준에서 꿀 수 없는 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유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학비부터 기숙사비까지 몽땅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물론 가족들도 많이 아쉬워하셨죠. 성적도 괜찮고 유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 사정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셨겠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괜히 더 밝게 행동을 했죠. 전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셔라. 제 꿈이고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요. 제 돈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안 가고 포기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걱정과 미안함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던 게 제 인생에서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그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전 인생 최고의 스승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사실 학교 자체는 글쎄요. 좋았다고 얘기하려니까 막상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입학을 할 때 성적 입결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리 자체는 큰 관심이 없고 대학교를 그냥 졸업만 하는 것에 의의를 둔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니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당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저 대학 다닐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런 애들 사이에서 장학 수급자라는 별명을 달고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학비부터 기숙사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선배, 동기, 후배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돌고 있었고요. 저보다 여유로운 가정에서 지냈던 친구들이 그런 저를 보고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라면서 그런 웃기지도 않은 별명을 지어서 뒤에서 놀려댔던 거죠. 상처받았냐고요? 그럼 그런 얘기 듣고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있었겠어요. 대신 그 상처 속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이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대학에서 내 목표는 그것들을 배우고 나가는 거지 이런 사사로운 조롱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다 하고요. 애들 사이에서 쉽게 기죽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대학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공부의 강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 강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대학을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누구 하나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돈 주고도 놓치는 지식이 되는 거고요. 전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고등학교 때와 다를 바 없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수실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교수님들 붙잡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냐?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애들이 하도 눈치를 줘서 그렇게 수업 끝나면 교수님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머지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봐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늘 인생의 은인이라고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감사한 은사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김모 교수님인데요. 일찌감치 양식 분야에서 성공하시고 이쪽 경력만 30년이 훌쩍 넘어가시는 대가 중의 대가세요. 저는 그런 교수님의 경력을 아니까 전문대라고 하지만 이런 교수님 밑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기만 했거든요. 내가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이유가 너 같은 애를 가르치려고 그러나 보다. 난 교단 처음 설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 열심히 배우려는 애들 절대 지나치지 말자고. 너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 보니까 성적도 정말 좋고 거기 학교에 내 동기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 얘기 들어보니까 실력도 괜찮다면서?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유학을 포기한 거라고 하던데. 맞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성적도 좋고 실력도 좋았으니까 당연히 갈 수만 있다면 유학 갔겠죠. 그런데 교수님, 저 이 학교 들어온 거 정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교수님이 그쪽 분야에서 얼마나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지만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제가 이렇게 잘 될 운명이었다는 거, 저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 하나 없는 사실이었죠.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 그런 성실한 태도가 교수님의 눈에 정말 좋게 보였나 봅니다. 교수님께서 매해 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의 코스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저한테 다녀오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실 생활비며 이것저것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해외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으니까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체류할 생활비를 버는 것도 충분할 거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저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릴 바보는 아니거든요. 거의 울면서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제가 르꼬르동 블루라고 해외 요리학교에 가서 요리 9개월, 와인 9개월, 이렇게 총 1년 6개월짜리 코스를 듣고 교수님의 배려 덕분에 그 1년 6개월 동안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게 됐어요. 늘 돈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유학이었는데 저에겐 정말 천금 같은 기회였던 거죠. 그렇게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스카웃되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수석 셰프라고 요리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었어요. 교수님은 애초에 저를 본인의 레스토랑에 데려오기 위해서 나서서 학교에 저를 추천해 주시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런 교수님을 위해서 뭔가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퇴근 후에도 나 홀로 늦게 레스토랑에 남아서 메뉴 개발을 하고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가게에서는 3년 가까이 일을 했었어요. 레스토랑 일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참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죠. 제가 후에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도 도움을 주셨던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인연이라고 해야겠죠. 뭐 같이 요리를 하거나 종업원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남편은 저희 교수님의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인근 가게들의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식자재 납품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남편이 맡고 있었던 구역의 경우에는 단가가 비싼 고급 식당들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도 다른 곳보다 더욱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었고, 필요한 재료들을 당일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날 장사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다들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이런 사장님들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일 자체가 힘도 써야지, 영업도 해야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제가 남편 일을 해보라고 하면 전 절대 못할 것 같은 일이거든요.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항상 밝을까. 나도 저런 모습을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것처럼 행동하시지만 식당을 운영할 때는 이 정도로 깐깐한 사람이 없구나 싶거든요. 뭐가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소리를 지르시고 쓰레기통에 음식을 집어던지시는 분인데, 그런 교수님이 벌써 몇 년째 믿고 맡길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 보면 장사 수완이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싶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항상 저희는 신선한 재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장 늦은 시간에 납품이 들어왔었거든요. 교수님은 일이 있으시다고 일찍 퇴근하시고 저 혼자 남아서 재료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무거운 박스를 번쩍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해산물이 많아서 재료를 들고 오는 게 꽤나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오늘도 참 대단하구나 했죠. 재료를 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겁니다. 저도 제 배에서 나는 소린가 싶어서 민망해서 얼른 눈치를 살피는데 다행히 제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 배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간 시간인데 혹시 식사를 안 하셨냐 물어보니까 오늘 일이 바빠서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식당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언제까지 다른 사람 밑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또 교수님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그때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교수님도 맨날 그래요. 내 식당에 들어온 이상 배고파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일하느라 끼니도 못 챙겨 먹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남편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었겠어요. 뭐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야겠다 싶어서 물어봤죠. 사실 제가 곧 식당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도 이왕 후라이팬 잡아본 거 제 이름 달고 식당은 한번 오픈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식당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맛 평가 못 받아본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뭐라도 하나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홀이 다 마감해서 주방에서 드셔야 할 것 같긴 한데. 남편은 너무 영광이라고 제가 하는 요리를 자기가 처음 먹어볼 수 있는 거냐면서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 둘이 남아있는데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이게 되게 설레더라고요. 바로 뒤에서 내 요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도 설레고 평소에 남편을 좋게 봤던 것도 있어서 괜히 묘한 호감 때문에 긴장이 되고, 여튼 제 실력은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래도 명색이 수석 셰프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요리를 뚝딱 해서 내놓으니까 남편이 정말 개눈 감추듯 접시를 비웠어요. 요리를 하면서 제가 만든 접시가 텅 비어 다시 주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제가 행복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먹는 내내 맛은 어떠냐, 맛있냐, 식당에 해도 될 것 같냐. 지금 생각하니까 남편이 제가 옆에서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체했을 것 같기도 한데 짜증 한 번을 안 내고 웃으면서 다 대꾸를 해줬어요. 너무 맛있다고. 자기도 돈 주고 이 식당에서 이것저것 다 사 먹어봤는데 그중에서 제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요.
식당 오픈하시면 다른 건 몰라도 납품은 제가 책임질게요. 납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요리면 1년 365일 내내 먹겠어요. 장사가 아니라 정말 단골이 될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식당에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냐고요? 물론이죠. 지금도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임대료에 등골이 휘청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인간 승리의 역사처럼 느껴졌죠. 돈도 없어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유학 갈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전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 거기서 만났던 정말 감사한 스승님, 그리고 그 스승님 덕분에 경험할 수 있었던 더 넓은 시장, 식당에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이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이 가게의 납품을 책임지겠다는 말도 단골이 되어주겠다는 말도 모두 지켰어요. 늘 예약이 꽉 차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가야 하는 공간으로 가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렇게 예약도 없이 텅텅 비면 나 곧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김없이 남편이 찾아와줘서 그때 그 주방에서처럼 제 눈앞에서 접시를 싹싹 비우고 엄지를 축혀들며 당신 요리는 변함없이 맛있으니까 기운 차리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원래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줬던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한텐 남편이 그러니까 딱 그런 존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약도 손님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가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도 남편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근처 마트, 식료품 창고 등 납품을 가는 곳마다 제 식당 홍보를 뭐 보수도 안 받고 그냥 해줬어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가게인데 정말 맛이 좋다고,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원래 이쪽 장사는 그냥 입소문이 팔알이거든요. 남편도 그쪽에서는 꽤 오래 일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추천해준 곳이니 믿고 가볼만 하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처음에 손님들을 채워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기만 하네요. 저라고 또 마냥 도움만 받았겠어요. 자리가 잡히니까 그만큼 남편을 자주 찾게 되고 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종종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밟히며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식당에서 둘이 파스타 한 그릇 나눠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사이가 될 줄 몰랐는데 어느새 둘은 서로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그렇게 연인으로 그렇게 부부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듬직한 남편이니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저도 결혼을 한 거겠죠. 그런데 톡톡 사연 분들이 자주 그러시잖아요. 결혼은 실전이라고요. 결혼은 남편이랑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거 결혼 안 해본 사람은 아마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이랑만 잘 살면 그만이지 이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제가 처녀 시절로 돌아가면 저를 붙잡고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결혼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한 순간들이 아니라고. 꼭 정신 잘 차리고 모든 순간을 선택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전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고 마주쳐야 할 시댁이 있는 사람인데요. 후회해봤자 늦은 거죠. 요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주방에 생기는 문제는 정말 큰 사고들과 다 직결돼 있어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성격이 더럽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조심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벼락 같은 불호령 많이 들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주방 안에서는 여자고 남자고 이런 것도 없고 험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어쨌든 제가 처리를 해야 하고 뜨거운 불 앞에 서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서 그런지
살면서 어지간한 일들을 맞닥뜨려도 뭐래도 요리보다 쉽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힘든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였죠. 인생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요리보다 더 힘들겠냐. 정말 요리보다 힘든 건 없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인생에 이런 난관을 맞이하게 되네요. 제 인생에서 드디어 요리보다 더 힘든 게 나타났거든요. 바로 시댁이요.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아주 시댁이랑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오소서 돋을 정도예요.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한테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한 명이었죠. 남편도 같은 일을 하니까 제가 옆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늘 고맙다면서 얘기했고요. 그런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 저를 힘들게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동생은 남편만큼이나 순둥하고 무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 때도 저도 안 울었는데 시동생이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길래 이 집 남자들은 다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남은 사람은 딱 하나뿐이죠? 맞습니다. 동서요. 솔직히 동서는 접점이 많이 없어서 친하지도 않지만 싸울 일도 없겠다 싶었는데 그 접점이 의도치 않아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동생도 결혼을 하고 그때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죠. 시동생은 당시에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동서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동생 네랑 저희 식당이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한두 번 정도 왔었나? 저도 바쁠 대로 바쁘고 다들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얼굴 맞대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힐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서로 예의 차려가면서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동서랑 사이가 언제부터 틀어지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더군요. 그때쯤 해서 시동생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부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제 식당에서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기 전에도 시동생이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 그게 딱 맞아요. 평소에 소식 한 통 없던 사람이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 났다는 거니까요.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 시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요. 자기가 직장을 관두게 됐다고요. 뭐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다른 가족들한테 내색도 없이 일을 그냥 관둘 리가 없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죠.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사장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관두는 형식으로 있으면 몇 년 후에 꼭 챙겨주겠다고요. 관두고 나서 보니까 꼬리 자르게 하고 털어내는 수작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회사는 관뒀고 아영이는 이거 몰라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 발로 회사 걷어차고 나왔다는 사실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뭐 청소 일을 해도 좋고 허드렛 일을 해도 좋으니까 일만 있으면 시켜주세요, 형수님. 그래도 제가 가장이고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성격이 순둥순둥하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은 그냥 성격이 순둥한 정도가 아니라 남이 등쳐 먹어라 하고 등을 내놓고 있는 정도였나 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회사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잘라버릴 꼬리 용도로 쓸 사람을 찾고 있다가 저희 시동생을 딱 잡아낸 거고요. 사장님 말 한마디만 믿고 냅다 회사를 관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자기 아내가 알면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난리가 날 거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전 처음에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아내한테 이걸 비밀로 한다는 게 안 될 일이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서가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불똥이 우리 부부한테 튈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 괜한 분란 만드는 일은 절대 나서서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 생각은 단호했지만 시동생은 거의 울며 불며 매달려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몇 달만이라도 제때 생활비 가져다 줄 수 있게 일을 시켜달라고요. 그 안에 본인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을 하든 어쩌든 감당해 보겠다고요.
남편까지 저를 붙잡고 설득을 하니 제가 거기서 더 잘나서 거절할 수가 없고 그러면 주방 보조 일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 혼자만 이 사실을 모르게 한다는 게 전 가족들이 다 짜고 속인 느낌이 나서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거라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동생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달랬죠. 시동생이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 2달이 조금 넘어가던 때였어요. 생활비를 제깍제깍 가져다 주니까 동서가 아직 의심조차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서가 바보도 아니고 같이 사는 남편이 제대로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 알아보는 감도 없겠어요. 언젠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날인 것 같더라고요.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하기 전에 잠시 재료 손질을 하고 쉬고 있는데 닫아놓은 문을 누군가 부실 듯이 열고 들어와서 쳐다보니까 동서예요. 주방에서 쉬고 있던 시동생과 눈이 딱 하고 마주치고 저는 그냥 변명도 안 하고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잠깐 다른 일 찾을 동안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다. 동서가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너무 화내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직장을 간다는 중요한 일을 저한테 숨겼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서 동서가 식당에서 난리를 쳐도 다 이해한다.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동서가 화가 난 이유가 자기 남편이 직장을 관둬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화가 난 거였다니까요. 형님, 누굴 바보로 하세요? 이 사람 회사 잘린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다 주길래 어디서 일을 하나 봤더니 형님 가게 했어요? 저 같으면 시동생이 그런 사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방에서 허드렛 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카운터를 보게 하든지 그래도 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을 주셔야지. 지금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주방에 박아놓고 형님 시단을 시키려고 이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일을 내어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서 카운터는 뭐 아무나 보나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와서 접대를 위해 영어, 일본어, 불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뭐 중요한 회계를 시동생한테 맡길 수 있나. 오히려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더 챙겨줬으면 챙겨줬는데 동서는 그야말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 주방 보조 일을 시키는 거는 본인까지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고요. 시동생이 하고 있는 앞치마를 벗기고 바닥에 던지고 밟고 솔직히 남편이랑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동서가 미친 줄 알았다고요. 그 난리를 쳐놓고 자기 남편은 이런 데서 일을 절대 못한다면서 데리고 나갔다니까요. 괜히 좋은 일 하고도 뺨 맞은 기분에 어이가 없는데 문자로 그래요. 자기 남편 그동안 일한 거 퇴직금까지 다 챙겨달라고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또 전화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왜 그렇나 싶은데 이미 다 들켜서 사람도 새로 뽑아야 하는 마당에 동서가 또 찾아와서 가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싫고 시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냥 퇴직금을 줘버리고 일을 마무리해버렸었네요. 여튼 그날 이후로 동서랑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다 모이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제가 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제가 동서한테 왜 그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까지 이럴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고개를 쌩하니 돌리고 그래요. 형님도 절 무시하셨으니까 자기도 앞으로 저를 똑같이 무시할 거라고요.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건 형님이다 그래요. 요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동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 난리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은사님, 저희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이번에 정교수 정원이 확 늘어나서 여러 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잘 얘기를 해주시겠다고요. 전 이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포화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교단에 설 정도로 배움이 깊지 않은 것 같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착한 척 병에 걸려도 제대로 걸린 거죠.
왜 그 자리를 거절하면서 어느 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까요? 왜 하필 그때 남편도 바보 같은 이유로 직장을 관두고 혼자서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는 동서가 생각나고 짠하게 느껴졌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학과 중에는 동서가 지금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는 학과도 있었고, 전 그걸 듣자마자 동서한테 직접 얘기를 하긴 뭐해서 시동생한테 말을 해놨어요. 제가 나온 전문대학교에서 이번에 정교수를 뽑는데 동서는 학벌도 괜찮고 경력도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시동생이야 당연히 고맙다고 하죠. 저도 교수님한테 막 마음이 100%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서 얘기를 해뒀고요. 강의도 잘하고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요. 왜 도와줬냐 싶으시죠? 그때는 동서가 그런 개차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착한 척을 했던 거죠. 저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대한 건 싸가지 없게 대한 거고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자리를 얘기해 준 게 더 큰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학과장도 하시고 총장님이랑 동창에다가 학교에 워낙 오래 계셨어서 그래도 영향력이 꽤 있으신 분이라서 동서가 정교수로 채용되는데 힘을 많이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동서를 대신해서 제가 교수님께 밥도 사고 다음에 교수님께서 뭐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앞뒤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가서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서한테 그건 내가 꽂아준 자리라고 자랑은 했냐고요? 그건 정말 굳이 뭐 하나 싶어서요. 알죠. 저도 같은 일을 해도 티를 내야 감사한 줄 알고 내가 한 줄 아는 거요. 그런데 이것도 참 성격인가 싶은 게 뭐 잘한 게 있어도 제가 먼저 그렇게 나서서 생색내는 것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제 노력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서가 지금 시간 강사 일을 잘하고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를 얻은 건데 동서 그 자리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간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참았죠. 제 배려를 알 턱이 없는 동서는 그냥 마냥 신났어요. 그도 그럴 게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그 학교 정교수 자리에 도전을 했는데 교수란 것도 마냥 실력만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줄도 좀 있어야 하고 학교의 인맥도 넓어야 하고 드리는 돈도 있어야 하고 이미 그 앞에 교수하겠다고 호주머니 다 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트럭인데 동서가 아마 그 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정교수를 하려면 몇 년이 더 걸렸을지 모르는 일이죠. 아무리 제가 자랑을 안 한다고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제가 나온 학교에 어렴풋이 눈치를 채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웬걸요. 동서는 정말 운도 없이 본인의 실력 100%로 그 자리에 올라온 것 마냥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랑? 좋죠.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꼭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까내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집에 식구가 저밖에 없다지만 항상 뭔가를 비교해야 할 때마다 저를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참 듣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정교수 되려면 엄청 힘든 거 아시죠? 제 동기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빠르게 된 편이라니까요. 다른 애들은 그 학교 교수직 들어간다고 1년에 기부금을 얼마씩 낸다고 그러던데 역시 실력이 좋으면 사방군데서 모셔가려고 이렇게 난리라니까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시부모님 모두 본인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줬죠. 시어머니는 제가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아니까 반가운 마음에 동서한테 그래도 그 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문 아니냐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데 동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픽 웃어요. 진짜 사연을 쓰려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픽 웃었다니까요. 무슨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누가 봐도 저를 비웃는 것 같은 모습에 열이 삭 받아서 동서 그게 뭐 웃긴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웃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머님이 대학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웃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랑 저랑 출신 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동문이 될 수 있냐고요. 그 얘기에 괜히 어머님도 머쓱해 하시길래
제가 너스레를 떨며 나도 동서랑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게 반가운데 동서는 아닌 모양이네 라고 어머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제 학벌을 가지고 영 띠꺼워하는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 버렸다니까요. 여튼 정교수까지 달고 기고만장해져 있는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수 친구들한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급하게 예약 날짜를 잡다 보니까 가능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번에 신고식처럼 밥을 사는 거라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식당에 예약을 좀 빼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식당도 아니고 저희 식당에 연락을 한 걸 보고 그래도 여러 명이 오는데 우리 집 음식을 팔아주고 싶어서 그랬나 보구나 싶고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이 근처 식당들 이렇게 촉박한 날짜에 예약 빼기 어렵다는 건 제가 제일 잘 알고요. 그래서 다른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약 시간을 바꿔드리고 식사권까지 드리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동서가 식당에 와서 교수 친구들한테 밥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때는 또 지가 급하게 생겼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데 제가 신경을 더 썼으면 더 썼죠. 시간이 되니까 동서를 포함해서 제가 나온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라고요. 사실 거기서부터 기분이 좀 상하긴 했는데 동서가 무슨 저를 식당 종업원 부리듯이 이거 가져다 달라 저거 가져다 달라 약간 하대하고 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동서도 결국 손님으로 온 거니까 나도 다른 손님들이랑 똑같이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동서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어요. 코스 요리 중간에 음식 바꿔줘. 술이 뭐 안 맞는다고 해서 이미 딴 와인 가지고 들어가서 바꿔줘. 일반 식당에서 했어도 진상 취급 받을 만한 일들을 다 해주고 있어서 슬슬 화가 올라오고 있던 찰나였어요. 또 괜히 음식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따뜻하게 데워다 주겠다 얘기를 하고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데워서 들고 나오는데 동서랑 교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죠. 저기 네 형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다 가고 나면 시집살이 제대로 안 당하나 몰라. 아까 벽에 붙은 거 보니까 자기 형님도 르꼬르동불로 나오고 집안 자체가 엄청 엘리트 집안인가 봐. 좋겠다. 요즘 저거 해외 학위 그냥 어학연수처럼 다녀오기만 하는 거 다 주는 건데 뭐 자랑이라고. 원래 식당 일은 막노동 일이나 다름없어. 주방 들어가서 죽어라 불 앞에서 요리하고 또 웃으면서 접시 들고 서빙하고. 완전 감정 노동에 막노동 따로 없잖아. 자기들은 막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예의 차려가면서 행동해? 나도 형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막대하는 거야. 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런 일 해야 된다. 우리 형님도 똑같지 뭐. 전문대 출신이잖아. 솔직히 우리 중에 전문대 출신인 사람 있어? 그냥 학교를 그런 데 나왔다 하는 순간 불가촉 천민이야. 딱 낙인 찍혀버리는 거라니까. 나 우리 형님이 가방끈도 짧은 주제에 나한테 뭐 가르치려고 들 때마다 아주 웃어 죽겠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가 올려준 건지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꼴이요. 저도 여기서 참으면 정말 동서 말대로 불가촉 천민으로 낙인 찍힐까 싶어서 얼른 가서 가게 문을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접시 들고 동선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오니까 언제 그렇게 뒷담화를 했냐는 듯이 입을 싹 다물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들고 온 접시를 동서 머리 위로 확 부어버렸네요. 진한 색의 끈적한 소스가 동서의 머리를 타고 이마로 얼굴로 뚝뚝 떨어지고 동서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머 미안. 난 하도 쓰레기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길래 여기가 쓰레기통인가 하고 음식을 버렸는데 쓰레기통이 아니라 동서 주둥이였네. 전문대 나왔다고 하도 무시하길래 나도 무식한 방법으로 좀 가보려고. 너도 결국 내가 나온 전문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 교수 자리 누가 만들어줬는지 알긴 하고. 여기 그래도 이 개념 없는 애 빼고는 꽤나 학교 밥 오래 먹었던 사람들 같은데
다들 알고 있죠? 김난희 교수님. 제가 그 교수님 애제자거든요. 학교에 교수 자리가 나왔다고 하길래 맨 처음에 나한테 제안이 왔던 거 우리 동서도 그렇게 멍청한 애는 아니다 소개시켜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까버리네. 얘, 너 평생 그렇게 시건방 떨어도 시간 강사밖에 못할 운명이었어. 라니 교수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려고. 교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막노동이라고 건방 떠는 기집애를 어떻게 계속 교수에 앉혀놓냐고요. 어머, 라니 교수님 제자였어요? 아, 저흰 그것도 모르고 라니 교수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학교에서 감사한 일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닌데. 너 미쳤어? 줄도 백도 없는 애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까불어. 당장 형님한테 사과해. 형님이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전 그것도 모르고. 제가 형님 뒷담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오해가 있고 그랬어서 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야, 니네는 방금까지 나한테 동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니들만 깨끗한 척이야? 동서의 불똥이 교수 친구들한테 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싸우다가 결국 소스 범벅이 된 동서가 다른 교수의 머리채를 잡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무덤을 파주는 꼴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요. 저요? 문도 잘 잠궈놨겠다. 손님들한테 저희 가게 이미지 떨어지는 꼴은 안 보여주고 조용히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교수님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조금 있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전 편하게 데려가셔라 문 열어주고 동서를 배웅했답니다. 결국 동서를 포함해서 몇몇 교수들이 경찰서로 연행됐고 폭행죄로 서로 고소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도 품위유지 위반 조항으로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동서는 그제서야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학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이제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벌써 기차는 떠나가 버린 뒤였고요. 오히려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니까요. 모자란 가족을 둬서 학교에 폐를 끼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요. 학교에서 해고 처리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고요. 저는 그렇게 띨띨한 동서를 소개시켜드린 죄로 식당이 바쁘지 않은 날 일주일에 2번 따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동서는 속으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저를 저주하고 있을걸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나가는 것도 제가 자기 자리를 뺏어갔다고 생각하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학벌을 가지고 무시하고 저를 그렇게 씹어대더니 결국 그 학벌도 이기지 못해서 쪽박을 차고 있는 우리 동서 사연을 쓰다 보니까 또 괜시리 짠해지는 마음이 드네요. 그 시간방 때문에 직장까지 잃고 교수 친구들이랑 고소 파티가 열렸으니 이제야 조금 반성하고 있으려나요? 동서, 혹시라도 사연 듣고 있으면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빌 생각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학벌이 다가 아니야. 평소에 멍청하게 살지 말았어야지. 앞으로도 그런 시간방 몇 번이고 다시 눌러줄 생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정순이 너는 고민 하나 없는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매일 웃는 얼굴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고민이라면 밤새 떠들 수 있을 정도로 많았죠. 하지만 여기저기 떠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걸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 어릴 때부터 많은 어른들 틈에서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제법 큰 떡집을 하셨거든요. 증조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전통이 있는 떡집이었죠. 그래서 집안에 일하는 분들도 항상 많았어요. 새벽부터 바쁘게 일하는 어른들 틈에서 저도 일손 돕겠다고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포장하는 일까지 도운 다음에 등교하는 일이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덕분에 공부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담을 쌓고 살았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가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곤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떡집이 제게는 놀이터였고 떡집 직원분들이 제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떡집에 있는 게 더 재밌었으니까요. 내 손녀지만 어쩜 그렇게 손이 야물딱지고 일머리가 좋을까? 우리 정순이만 보면 할머니가 아주 든든하다니까.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있어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저를 믿고 계셨죠. 증조할머니에서 어머니까지 이어진 떡집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떡집을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당시에 남동생은 워낙 어리기도 했고 떡집에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아예 생각도 안 했죠. 학교나 공부보다 떡집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떡집에 출근해서 일을 했죠. 어릴 때부터 떡집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웬만한 직원들보다 제가 일을 더 잘했어요. 직원 두세 명 몫은 혼자 거뜬히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거운 포대를 들어 나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제 미래이기도 한 떡집이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어른이 됐다고 떡집이 당연히 제 것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쉬지 않고 떡집 일을 한 건 전데 부모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동생이 제대하고 나오면 떡집 대표 자리를 남동생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실망감은 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어요. 정순이 너도 알겠지만 떡집 일이라는 게 떡만 만들어서 파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엄연히 사업이다 보니까 남자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래서 네 동생한테 자리만 물려주겠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떡집 일이라면 어머니 아버지 다음으로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떡집을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아, 말이 왜 안 돼? 아, 너야 딸이잖아. 아, 시집 가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 집에 아들이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동생 달랑 하나인데 아, 이왕이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동생에게 대표 자리를 주든 말든 사실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고 나와서 대표가 된다고 해도 제가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라는 직함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어차피 부모님을 이어 동생과 제가 둘이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께서 동생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 자리를 물려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봐도 떡집 일에 대해선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동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떡집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야 당연히 떡집에서 일할 생각에 대학도 가지 않았지만 동생은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던 터라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군대 안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지 제대하고 돌아온 동생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취업난이 심했던 시기라 명문대 나온 학생들도 다들 몇 년을 취업 준비만 한다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랬으니 집안에 물려받을 가업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조건이었죠. 그때부터 동생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떡집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고 집에 내려왔어요. 동생은 원래도 머리가 비상하고 좋았던 애라 그런지 금세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감각으로 동생이 영업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맛뿐 아니라 디자인에도 열을 올려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디자인의 떡도 개발을 했고요. 전 동생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할머니며 부모님 눈에 오로지 성실하고 일 잘하는 자식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조건 열심히만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떡집을 위해서라고 한 일이지만 어쩌면 저를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단 정말 떡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떡집을 더 오랫동안 운영하기 위해서요. 동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표 자리에 딱 맞는 인재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전 떡집을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도 저 혼자 힘으로 오롯이 해낼 수 있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업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교 앞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왜 갑자기 분식집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 있었거든요. 떡집에서 살다 보니까 발에 치이는 게 떡이었어요. 떡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과 자주 해먹었던 간식들이 많았거든요. 떡볶이는 기본이고 떡꼬치, 떡튀김, 떡말이 등등 별의 걸 다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 끝나고 분식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간식이 넘쳤으니까요. 자연스레 어른들 틈에서 음식하는 걸 배워서 그런지 언제부터는 제가 혼자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잔뜩 챙겨놓고 먹었어요. 떡은 언제나 있으니 아무 때나 그대로 양념만 넣어서 끓여 먹곤 했거든요. 그게 어느새 저만의 레시피가 된 거죠. 그렇게 좋아하던 떡집 일을 그만두고 제가 가게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요. 동생도 갑자기 자신이 나타나 누나 자리를 뺏어서 그러는 거냐고 미안해했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전보다 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계속 부모님 댁에 함께 살긴 했어요. 부모님 떡집이 제 거래처였으니까요. 새벽마다 나오는 첫 떡을 가져다가 분식집에서 썼습니다. 떡집 딸의 특권이었거든요.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 나온 떡을 가지고 뭘 만들어도 다 맛있어요. 저는 떡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분식집에서 팔았습니다. 역시 재료가 좋으니까 맛이 좋았죠. 덕분에 장사는 정말 잘 됐어요.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동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에는 그 좁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2명이나 써야 할 정도였죠.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한 지 1년 만에 저는 가게를 이사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가게의 5배는 넘는 큰 가게로요. 저는 저 혼자 힘으로 이만큼 이뤄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맘때 행복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제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은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남편은 분식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분식집 여사장과 중학교 남자 선생님의 만남이라니 시작부터 뭔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은 점이 잘 통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분식집에 자주 들렸고요. 항상 혼자 떡볶이를 3인분이나 먹고 가곤 했거든요.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근처에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원래 분식 같은 거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데 여기 떡볶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나면 꼭 밥 한 끼 먹은 것처럼 든든하다니까요. 떡볶이가 맛있어 봐야 분식이지 밥처럼 든든할 수가 있냐고들 하겠지만 남편은 가게에 올 때마다 제가 파는 음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고 가까워졌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느 날은 떡볶이였다가 또 어느 날은 제가 차린 식사를 같이 했고요. 제가 만든 떡볶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혼자 사는 남자가 떡볶이만 매일 먹는 건 아무래도 건강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한두 번 같이 먹자고 한 게 꽤 오랜 시간 이어졌죠. 다들 아시죠? 원래 밥 먹은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요. 남편과 저는 매일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어느새 밥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전 연애 경험이 없다시피 해서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냥 단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고백을 받았을 때 이게 꿈인가 싶었죠. 매일 분식집에서 떡볶이 만들며 학생들하고 잡담이나 떨던 제 인생에 로맨스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전 남편의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고요. 그럴수록 전 걱정되는 게 많았습니다. 남편에 비하면 제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 것도 부담이었는데 의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전 대학도 안 나온 데다가 20대 때부터 분식집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조건적으로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았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왜 그러냐고 자신은 오히려 젊은 나이에 성공적으로 장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더 대단해 보인다고 추켜 세워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서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홀어머니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의사가 돼서 어머니와 동생이 더는 고생하지 않는 것만 바랐답니다. 그런데 막상 의대에 가고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았대요. 당시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간신히 설득해서 교대에 다시 들어간 거랍니다. 제 남편이지만 얘기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저와 남편, 우리 두 사람 사이는 견고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저를 만나기도 전부터 제 조건만 들으시고 이미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에게는 결혼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비 서방님은 약사였고 예비 동서는 의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는 많이 다른 집안 같았어요. 자식, 며느리 하나같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보기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못해도 남편과 같은 선생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허락을 꼭 받아내겠다고 저를 집에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도 저를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라면서요. 저도 당연히 부담됐지만 잘 해보고 싶었죠. 그만큼 남편을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참 별나. 남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의대를 3년이나 다녀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선생하겠다고 그 좋은 의대를 그만두더라니까. 의대에다가 교대까지 둘 다 척척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전 예비 시어머니 눈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다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아들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선생의 약사까지 만드셨으니 그럴만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절 며느리로 얻을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충 밥 한 끼 같이 먹고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실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 잘난 아들이 하필이면 너가 한참 모자란 애를 만난다는데 얼마나 아깝겠니? 전 순간 무너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모자란 사람 취급받으면서 대놓고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았죠. 고작 한 번 만났는데 저에 대한 전부를 아실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보시기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 그렇게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부모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다 제가 제 힘으로 시작한 거고요. 장사도 제법 잘 돼서 2호점까지 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얼씨구, 어른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아, 이래서 내가 1,000원, 2,000원짜리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아이, 그래봤자 코딱지만한 분식집 하나 가지고 꼴값을 떨어요, 아주 그냥.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야말로 못 배운 사람처럼 왜 그래요? 난 엄마가 반대해도 정순 씨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알아?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러다 혈압 오르시겠어요. 아주버님, 어머님 혈압 안 좋으신 거 아시면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세요. 재수 씨, 지금 저랑 결혼할 사람한테 저 여자라고 했어요? 말 조심해요. 형이야말로 정신 차려.
저런 여자 때문에 지금 가족들하고 등이라도 지겠다는 거야, 뭐야?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번째 식사 자리는 어느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서방님과 남편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화목하던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게 다 저 분식집 한다는 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전 이러다가 형제끼리 싸움이라도 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나와서도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전 아니라고 제가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은 더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계획대로 비위 맞추며 사느라 많이 힘들었다고요. 의대를 그만두고 교대에 다니면서 선생이 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됐대요.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걸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결혼하겠대요. 그게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요. 예비 시댁에 다녀온 이후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제가 그 사이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전 결국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완강한 반대를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저희에게 무기가 하나 생겼거든요. 제가 혼전 임신을 해버렸어요. 일부러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지 단번에 생겨버린 거 있죠? 남편은 너무 기뻐했어요. 뱃속에 생긴 아이가 복덩이라 부모가 한결 수월하게 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아시고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런데 남편이 아예 식을 안 올리고 저와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더는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결국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도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나자 마음이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아 보였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이 지역 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떡집이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 상견례 내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앞으로 미리 사둔 신축 아파트가 있으니 그 집을 신접살림으로 쓰라고 떡하니 내놓으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센 분이라 보니까 겉으로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물론 말은 참 얄밉게 하시긴 했지만요. 제 아들이 명색이 선생인데 그 정도 혼수는 당연히 받아야죠. 엄마, 혼수는 무슨,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안사돈께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네요. 하지만 혼수라면 이미 충분히 받지 않으셨어요? 제 딸아이가 떡하니 손주까지 가졌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 전에 임신한 게 자랑은 아니죠. 아유, 전 남사스러워서 그냥 아직 주변에 얘기도 못했는데요. 어머, 안사돈. 아니, 나이도 저희보다 훨씬 젊으시면서 되게 고지식하시네요. 아니,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애가 얼마나 똑소리 나고 현명한 앤데요. 이 나이에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사업까지 성공시킨 거 보세요. 안사돈이 며느리 복 있으신 거라니까요. 사업이요? 아이고, 아이 세상 좋아지긴 참 좋아졌네요. 요즘은 분식집 가지고도 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들 상견례는 원래 힘든 거라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도 서로 자기 자식이 잘났다고 절대 굽히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눈에 불꽃만 안 보였지 양각 기싸움 대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됐어요. 결혼 이후 저는 여전히 가게 일에 전념했고 남편은 학교 일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임신한 제 걱정뿐이었어요. 가게 일을 조금 쉬었으면 했지만 저는 쉬는 날 하루만 집에 있어도 몸이 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이해해 줬습니다. 대신 남편은 수업이 끝나는 대로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고요. 하루 종일 애들을 상대하고 와서 가게 일까지 하기 힘들 텐데도 한 번 힘든 기색을 하지 않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무슨 날이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맛있는 걸 보면 항상 저희 부모님 댁에 먼저 보내주는 좋은 남편이었죠.
전 참 복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서요. 남편이 제게 잘하면 잘할수록 전 어쩐지 마음에 빚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니까요. 뱃속에 당신 손자를 임신한 며느리라고 해도 미운 건 미운가 봐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썩 내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동서와 비교를 하셨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서랑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명분은 제가 임신했는데 한번 집에 와보질 못했다면서 굳이 가게 쉬는 날 맞춰서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이 제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발단은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일해서 장사하는 며느리 보기 싫었던 거야. 임신한 몸 끌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할 정도로 독한 여자가 집안일에 신경이나 쓰겠니? 어머니,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음식을 못 해 먹어요. 그래서 진우 씨랑 매일 퇴근하고 가게에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와서 따로 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변명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거로 꼬투리 자꾸 잡으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저는 입덧을 아예 안 해서 몰랐는데 밥도 못 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형님 아무래도 노산이라 그런가 입덧이 심한가 봐요. 남들은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데 전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여우짓하는 동서가 더 미웠습니다.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입덧하는 거 가지고 노산이네 뭐냐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노산이라서 그런 거겠니? 그냥 제가 유난해서 그런 거지. 입덧이야 너만 고생하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고생시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서서 애들 가르치는 남편 몸에 좋은 보양식은 해주지 못할 망정. 냉장고에 김치 한 통 덜렁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아들 걱정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에요. 임신해서 몸도 힘든 며느리한테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니요. 와, 형님 성격 장난 아니시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형님 너무 무서워요. 저희 그냥 집에 가요. 동서는 결혼 초부터 조카를 시어머니에게 맡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시댁에 들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저렇게 매번 시어머니 옆에서 비위를 잘도 맞추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예뻐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못되게 구셔도 잘 참고 넘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의 구박도 조금은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쏙 빼닮은 손녀가 예쁘긴 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른 데에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게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전 더 바빠졌거든요. 떡볶이 밀키트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게 돼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남편에게 고마웠던 건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일에 더 집중하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든 일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큰 파장이 됐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게로 쫓아오셨거든요. 그러고는 직원들이며 손님들이 있는데도 제게 소리소리 지르셨어요. 네가 감히 이까지 가게 때문에 내 아들을 집에서 애나 보게 만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는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테이블까지 발로 걷어차시면서 제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행패 부리세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나가서 하세요. 네?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하루 종일 떡볶이나 만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네가 그만두면 되지. 왜 내 아들을 휴가까지 쓰게 만들어? 누가 보면 애 키우겠다고 사표라도 낸 줄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새끼 키우겠다고 1년 육아휴직 내겠다고 한 거 가지고 며느리 직장까지 와서 저렇게 깽판을 칠 일인가요?
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우선 진정시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분간은 제가 가게 일을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낳은 아이인데 둘이 나눠서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대학도 못 갔대? 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내 아들 집에 박혀서 애 보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육아휴직 절대 안 돼. 알았어? 아니, 그게 무슨 억지예요. 아니, 그러면 갓난아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당연히 네가 이 가게 때려치우고 당장 집에서 봐야지. 지금까지 제가 너무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선생 월급 가지고 세 식구 살기도 빠듯해요. 그 와중에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거 그거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게 때려치우면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 못 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혼자 오래 사셨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주던 생활비에 2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 한 적 없었지만 자꾸만 제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더 안 되겠더라고요. 너 지금 돈 가지고 생색내냐? 이래서 아들놈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아들한테 용돈 좀 받는다고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되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도 인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됐다. 이 인정은 무슨. 너도 돈 주니까 네 새끼 봐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연우는 내가 키울 테니까 대신 내 아들한테 육아휴직에 육자만 또 꺼내기만 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사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이까지 맡기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남편도 그래서 육아휴직까지 내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맡기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찜찜했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굳이 나서서 딸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저는 시어머니 침대를 새로 하나 사드렸어요. 전부터 매트리스가 낡은 게 신경 쓰였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어느 날 흥분해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곰인 줄 알았는데 아주 여우시더라고요. 애 맡기시려고 어머니 침대까지 사주셨다면서요? 동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게 무슨 무례야? 흥분하지 말고 왜 전화했는지나 말해. 연우 때문에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당분간 못 봐주신다잖아요. 어쩔 거예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동선의 아들을 봐주셨는데 갑자기 저희 딸을 보게 되셨으니 못 보겠다고 하셨나 봐요. 물론 상황만 보면 동서도 화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육아휴직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신다면서 어머님이 결정하신 건데 제가 뭘 어쩌겠냐고요. 그리고 동서는 아들은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고 서방님 약국도 학교에서 가까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봐주신 거라고 한 거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동서도 어머님 성격 알잖아.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아니 그깟 분식집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때려치우고 애나 볼 노릇이지. 정말 여럿 불편하게 하시네요. 동서에게 따져 물을 새도 없이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또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역시나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느껴졌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갔는데 현관에서부터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시댁에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 소파 아래 깔아둔 이불 위에 딸아이 혼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요. 저는 꽤 한참을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작은 아기 등이 온통 땀 범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애만 놔두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시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유,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에 너무 힘이 없어서 잠깐 파마 좀 하고 왔어. 아이, 재워놓고 갔는데 벌써 깬 거야. 아, 얜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잠이 없는지 모르겠다. 아유, 우리 아들은 잘만 잤는데. 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할머니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손주를 혼자 두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러 간답니까? 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싹 바뀌더군요. 이래서 애 봐준 공 없다는 거야. 기껏 지 새끼 봐줬더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지금까지 둘째 내 애들은 키워주면서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어. 전 너무 지쳤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지난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다 참고 견뎠죠. 남편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았고요. 더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불안해서 시어머니에게 딸 못 맡기겠다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집에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을 한 명 구했어요. 남편도 이미 학기에 들어가서 중간에 휴가를 쓰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기가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하더라고요. 학기만 끝나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당분간 아이를 봐주실 시터를 구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불만이 많았고요. 아이고, 유나는, 기껏 몇천 원짜리 떡볶이 파는 애가 보모까지 써가면서 장사하면, 도대체 뭐가 남니? 네 남편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 작작 좀 아껴 써라. 지금까지 아이 봐주신 건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심이었고요. 더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잘난 형님이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애 봐주는 거 감사한 줄 모르는 며느리애는 절대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드리는 거요. 그때를 놓칠 동서가 아니었죠. 제가 아이를 안 맡기겠다고 하자마자 조카를 쓱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이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도 다 질려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보기엔 동서가 더 보통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였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손윗사람 대접은 하는 것 같더니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편을 먹고 저를 무시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일찍 왔는지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속닥거리면서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요. 어머, 형님 고졸이었어요? 와, 대박. 젊은 나이에 분식집 한다길래 설마 했는데 요즘처럼 대학이 널리고 널린 세상에 어떻게 대학을 안 갔대요? 형님 내 친정이 무지 가난한가 봐요. 딸 대학도 못 보낼 줄 정도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친정은 대대로 지역에서 알아주는 떡집 하잖아. 큰애 사는 아파트도 친정에서 해준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지질이 못해서 못 간 거라니까. 하긴 형님 조건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듣다 너무 화가 나서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인기척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형님 왔으면 말씀을 하시지. 아유,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뭐? 지금 나더러 도둑고양이라고 했어? 내가 도둑고양이면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찰싹 붙어서 아부나 떠는 여우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요? 제가 왜 여우예요? 얘들 좀 봐라. 너희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냐? 큰애 너는 손안에 동서가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춘다고 한 소리 가지고 꼭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가야겠니? 어머니야말로 그러시면 안 되죠. 명색이 집안의 제일 어른이라는 분이 주동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원래 접시가 깨진다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안주처럼 잘근잘근 씹히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한 소리가 다 틀린 소리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너 같은 애들 도대체 내 아들이랑 어떻게 결혼했냐 다들 궁금해하더라.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그런 소리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래.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는구나. 지 남편 앞에서는 나한테 아주 그냥 살랑살랑 잘하는 척만 하더니 여우는 둘째가 아니라 네가 여우다. 시작부터 꼬인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였는데 동서와도 사이가 틀어지니까 전 스스로 자책하기까지 했어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시터분이 몸이 아프셔서 출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죠. 다른 날 같으면 그냥 직원에게 가게를 맡겼을 텐데 그날은 가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꼭 나가봐야 했거든요.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그런데 마침 동서가 시댁에서 나오더라고요. 방학이라 동서도 조카를 맡기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형님은 죽어도 시어머니한테 애 안 맡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뻔히 우리 애 맡기는 거 아시면서 갑자기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앞뒤 상황 다 잘라먹고 마음대로 말하는 동서가 전 어이가 없었죠. 이제 웬만하면 동서와 부딪히지 말아야지 정말 다짐을 했는데도 동서 얼굴만 보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한다는 소리가 몰상식했어요. 그깟 분식집 문 닫는다고 일 나는 것도 아닌데 웬 유난이래? 동서는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재수없는 소리를 마구 짓거렸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었죠. 동서, 지금 나한테 그깟 분식집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게 뭐 대단한 분식집은 아니잖아요. 동서 못돼 먹은 건 진작 알았지만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더는 동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동서도 내 일에서 신경 꺼. 저는 동서한테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가족이다 보니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더군요. 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안 본 사이 동서가 병원을 그만뒀더라고요. 매일 병원 일 힘들다고 투덜거리더니만 동서가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업 준비를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동서가 볼 때마다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다 생각이 있었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좀 해달라는 얘기였나 봐요.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툴툴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번에 땅 파신다고 부동산에 말해둔 거 아직 얘기 없어요? 아이, 그걸 둘째 네가 뭐하러 신경을 쓰니? 왜? 너 달라고? 그게 사실 제가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 돈 좀 있으시면 빌려주시면 좋잖아요. 은행에 대출이자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그 땅 앞으로 좀 더 오른다고 해서 몇 년 더 지켜보기로 했어. 내가 그 땅 팔면 가만히 있겠니? 당연히 우리 아들들 나눠줘야지.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땅이 있는 줄도 아예 몰랐어요. 반면에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귀 끼며 자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보더군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 동서가 서방님이랑 얘기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서방님한테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땅 판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맨날 말로만 판다고 하고 팔지를 않는다고요. 그 땅 팔면 내 병원 개업해 주실 것처럼 굴더니만 병원 개업한다는데도 돈 100만 원도 안 보태주시는 게 말이나 돼? 매일 그 핑계로 사람 여기저기 불러내서 부려먹으면서 도대체 언제 파신다는 거야? 자기는 이게 문제야. 아니, 성격 진짜 급하다니까? 아, 기다려봐. 어차피 자식이라고는 나랑 형 둘밖에 없고, 예뻐해도 우리를 더 예뻐하는데, 어차피 다 우리 주식이 되어 있어. 서방님도 동서도 둘 다 그렇게 좋은 명문대 나왔다는 사람들이 참 속이 까맣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는 살가운 척 굴면서 뒤로 저런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애써 끼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해봐야 믿지도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심해서 동네 병원 응급실에 가셨나 봐요. 그날 조카 학교 데리러 가시는 날이었는데 못 가신 거죠. 조카가 학교에서 나왔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학교 앞에서 헤매다가 친구들과 놀러 가버린 거예요. 동서와 서방님은 당연히 할머니가 데려간 줄 알고 있었는데 조카가 학원도 안 가고 놀다가 학원에서 온 연락에 동서가 알게 된 거죠.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은 응급실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저와 함께 병원에 급하게 갔고요. 위가 평소에도 좀 약하셨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있었다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저녁 늦게나 시댁에 모셔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동서는 식구가 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동서는 상황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성을 잃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오신 거예요? 일이 생기셨으면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셨어야죠. 동서와 서방님도 애는 학교에서 나갔는데 학원에는 안 갔다고 하니 조카가 실컷 놀고 약국으로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걱정을 했나 봐요. 재수 씨, 엄마가 위경련이 심해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경황이 없어서 연락 못 했나 봐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렸는지 동서가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 얼굴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서름을 받고 사네요. 다 부모보다 저들 새끼 걱정만 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셨을 텐데 그날은 정말 서러우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또 땅 얘기를 꺼내시며 자식들한테 10원 한 푼 안 줄 거니까 다 돌아가라고 화를 내셨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푹 쉬시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은근히 고소하더라고요. 매일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 찰싹 붙어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는데 당분간 그 꼴은 안 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워낙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내가 걱정돼서 따로 불렀다. 다음 주 둘째 개업식인 거 알지? 그래도 명색이 하나밖에 없는 동서가 병원 개업하는데 괜히 시답지 않은 선물 보내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 그래야 네 남편이랑 윗사람으로서 면이 서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벌써 마음이 풀리셨나 봐요. 화가 나서 조카도 안 봐주시더니만 어느새 동서 병원 개업식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서운한 건 똑같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괜히 또 시어머니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대충 남편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센스 있게 하는 거라고 또 맞받아치시더군요. 얼마 뒤 남편과 동서 개업식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남편도 학교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심 장사 끝내고 가야 해서 좀 늦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보다는 현금이 나을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동서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마워하면서도 자기가 화환은 따로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서가 원래도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호의를 멋대로 짓밟는 사람이더라고요. 동서가 병원을 개업한 동네가 가게에서 좀 멀어서 점심 장사만 후딱 끝내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항상 제 안목이 후지다고 하셔서 옷까지 싹 갈아입고 갔어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세련된 옷으로요. 그런데 동서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화환을 보낸다더니 제 이름으로 보냈더라고요. 대박분식 대표 김정순이라고 크게 적어서요. 그런데 동서는 제 얼굴을 보고는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그 화환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리본을 손으로 단숨에 떼버렸어요. 쪽팔리게. 형님 미쳤어요. 왜 이딴 걸 붙여서 보내고 난리예요. 분식집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든 동서든 생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 마음이 넓은 내가 이해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동서 같은 년은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똑똑히요. 동서, 내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병원 개업할 때 올 대출 받았다며? 뭐야? 올 대출? 둘째야, 너 진짜 모아는 돈이 그렇게 없었어? 아무리 월급 받는 의사였어도 의사 생활 10년도 넘게 한 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역시 시어머니는 동서가 병원 개업하면서 몽땅 다 대출받은 건 모르셨나 봐요. 평소 자기 아들 돈 며느리들이 한 푼이라도 쓸까봐 절절 매시는 분인데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형님 웃기네요. 여기서 갑자기 제 대출 얘기는 왜 하세요? 어머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병원이야. 차려놓기만 하면 돈 금방 긁어 모을 텐데 올 대출 갚는 거야 금방이에요. 그래, 이 동네 임대료도 비싸고 월세도 엄청 비싼 거로 아는데 동서 혼자 병원하면서 그거 다 감당되겠어?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형님, 제가 화한 리본 좀 뗐다고 지금 자존심 상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나 본데요. 말 똑바로 하세요. 형님이 저를 무슨 수로 도와줘요? 동서는 제 말이 기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가게에 있는 건물 그거 내 거잖아. 안 그래도 3층에 있는 학원이 올해 말에 나간다고 했는데 동서 힘들면 그 자리 동서한테 줄까? 명색이 가족인데 내가 월세는 싸게 해줄게. 제 말에 시어머니도 동서도 삽시간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동서는 어쩔 줄 모르며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어머, 첫째야, 너 그 말 사실이야? 언제 그렇게 돈을 벌었어? 너희 집 분식집 건물이면 작은 게 아니지 못해도 한 20억은 나가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신나서 제 손까지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얘기할 걸 그랬어요. 전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다가 또 괜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됐습니다. 전 돈이 이렇게나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제 분식집이 있는 건물이 제 거라는 게 밝혀지고 나자 동서까지도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 건물에 들어오고 싶다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본 거 있죠.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건물주까지 되시고.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 제가 형님한테 충성 다할게요. 충성은 무슨. 암튼 한 번만 더 나 무시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면 얄짤 없는 줄 알아? 요즘 저는 너무 편해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주 저라면 덜덜 떠시면서 잘해주거든요. 건물주님이라면서요. 다행히 동서네 병원도 잘 되는지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서방님까지도 저희 건물로 약국을 옮겨오면 안 되겠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아주 그냥 우리 집이 산다니까. 우리 장남이 아주 복덩어리를 데려왔어.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집안의 유일한 고졸이었던 제가 집안의 복덩어리가 됐네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요즘만 같으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